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묘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서연우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상주석에 앉은 남편 한민재의 얼굴은 새하였어요. 한민재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계속 입구를 쳐다봅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 박혜란이 아들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제발 좀 똑바로 앉아 있어. 사람들이 수상하게 보잖아. 박혜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었지만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군요. 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만약에 들키면. 박혜란이 주변을 살피며 낮게 꾸짖습니다. 닥치고 있어. 벌써 화장까지 끝났다고. 쟤만 남았는데 누가 알아? 서류도 다 처리했어. 곧 100억이 들어온다고. 지금 흔들리면 다 틀려. 한민재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어요. 한민재의 비서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사람들 눈을 피해 한민재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을 살짝 스쳤어요. 이수진의 입술이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오늘 밤에 봐요. 이수진이 윙크를 하자 한민재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한민재가 이수진의 허리를 슬쩍 건드리며 속삭입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참자. 오늘만 넘기면 돼. 조문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하루 만에 장례식이라니.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 남자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뭔가 냄새 나는데. 보험금이 100억이라던데. 거기다 그룹 전체가 저사위한테 넘어간다잖아. 박혜라는 그런 소리들을 못 들은 척하며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을 들고 불을 붙인 뒤 서연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혜란이 향을 꽂으며 입모양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구나, 연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돈이 필요했거든. 박혜란은 뒤를 돌아 조문객들에게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술잔을 꺼냈어요.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이 장례식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 모두 한 잔씩 드시죠. 좋은 곳으로 가길 빕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민재도 안도의 숨을 쉬며 잔을 들었어요. 박혜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장례식장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흘렀어요. 문틈으로 찬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검은 옷들 사이로 선홍빛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하얀 얼굴, 붉은 입술. 죽었다던 서연우였어요. 쨍그랑. 박혜란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었지만 박혜란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만 커진 채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아, 안 돼. 내가 왜. 한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나다 뒤로 넘어졌어요. 상위의 그릇들이 쏟아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한민재가 바닥을 기며 소리쳤어요. 이럴 리 없어. 죽었어. 내가 봤다고.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귀신이야.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서연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우는 넘어진 한민재를 지나쳐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국화꽃 속 자신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뒤에서 이수진이 입을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사진 예쁘게 나왔네. 누가 골라줬어요? 서연우는 액자를 바닥에 던졌어요. 와장창. 액자가 깨지며 유리 조각이 박혜란의 발 앞으로 튀었습니다. 박혜란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서연우는 깨진 유리를 밟고 박혜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배를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왜들 그렇게 놀라세요? 서연우는 조문객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서연우는 국그릇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국물이 입가에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먹어치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릴 수 없었어요.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서연우에게 다가오자 서연우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파요. 여기가 어디죠? 저 왜 여기 있어요? 형사가 서연우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진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연우는 겁먹은 눈으로 한민재와 박혜란을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서연우예요. 남편이랑 여행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남편은요? 형사들이 한민재를 쳐다봤습니다. 형사가 한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부인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계십니까? 시신 확인은 했습니까? 한민재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시신 찾았다고. 얼굴이 망가져서 못 알아봤는데 옷이 똑같아서 제 아내인 줄 알았어요. 박혜란이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우리도 피해자예요. 며느리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펐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우릴 의심하세요? 박혜란의 뻔뻔한 태도에 서연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민재에게 다가가 팔을 끼었어요. 한민재가 소스라치게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서연우는 꽉 붙잡았습니다. 서연우가 한민재 팔의 상주 완장을 거칠게 뜯어냈어요. 여보, 이런 거 차고 있지 마. 나 살아있잖아. 당신 나 죽은 줄 알고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나랑 집에 가자. 서연우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한민재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한민재는 울상을 지으며 박혜란을 바라봤지만 박혜란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경찰은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우는 한민재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 리무진 앞에 선 서연우가 뒤따라 나온 박혜란과 이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서연우의 얼굴. 기억을 잃었다던 그녀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려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 언니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야죠. 서연우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라고. 공포와 의심으로 얼룩진 한민재와 박혜란의 얼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섬뜩하게 미소 짓는 서연우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기묘하고도 불편한 귀가가 시작됐어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도 남쪽 끝 외딴 별장이었어요. 거친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절벽이었어요. 여행을 핑계로 서연우를 불러낸 한민재는 그녀의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 소리가 요란했어요. 여보, 여기 경치 진짜 좋다. 얼른 와서 봐봐. 서연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저 멀리 차 안에서 박혜란이 선글라스를 낀 채 지켜보고 있었죠. 밀어. 지금이야. 어머니의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민재는 눈을 질끈 감고 서연우의 등을 힘껏 밀었어요.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연우의 몸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민재는 바다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살아서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우는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운전대를 잡은 한민재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어요. 마침내 도착한 한남동 언덕 위 대저택. 높은 담벼락이 요새처럼 둘러쳐진 그곳은 서연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박혜란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서연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철제 대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죽었다던 진짜 안주인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우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서연우는 마치 처음 와보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뒤집어 보고 장식장의 도자기 위치를 슬쩍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박혜란이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서연우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민재와 박혜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우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한민재의 얼굴을 톡톡 건드리며 말했어요. 여보, 사진 속은 참 행복해 보이네. 나랑 같이 있어서 좋은가 봐. 한민재는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꽂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민재가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어요. 그래. 당연하지. 당신이 살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서연우는 빙긋 웃으며 사진 액자를 빗돌게 돌려놓았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위태롭게 걸린 액자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박혜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예, 정신 좀 차려. 뭐 하는 짓이니? 얼른 들어가서 씻고 쉬어라. 어머님도 참. 저 기억 안 난다니까요. 제 방이 어디였죠? 아, 2층 끝방이었나? 서연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2층 계단을 성큼 올라갔어요.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박혜란이 한민재의 팔을 잡아 끌고 안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서연우 아버지가 쓰던 서재였지만 지금은 박혜란이 점거하고 있었어요. 서재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박혜란이 아들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진짜 미른 거 맞아?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확인했냐고? 한민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몇 번을 말해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절벽 끝에서 밀었고 풍덩 소리까지 났다고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냐고요. 박혜란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였어요.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니니? 기억 다 하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면 어쩔 거야? 우리 다 죽어. 연기라면 경찰한테 바로 신고했겠죠. 왜 제 발로 다시 들어와요?
모르겠다. 일단 지켜보자. 보험금 청구는 당분간 미뤄야겠어. 보험사 조사관들이 냄새 맡으면 끝장이야. 모자가 음모를 꾸미는 사이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밤중 정적이 감도는 2층 복도였어요. 한민재는 목이 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한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욕조 안에 서연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없었지만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연우야? 서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날 밀었어? 한민재가 뒷걸음질 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뭐라고? 서연우가 욕조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젖은 발자국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차가웠어. 너무 차가웠어. 한민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엄마. 한민재가 안채 박혜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혜란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저 여자. 욕조에 앉아서 날 밀었다고. 박혜란이 한민재를 따라 욕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욕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욕조는 바짝 말라 있었고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박혜란이 한민재의 뺨을 때렸어요. 정신 차려. 악몽 꾼 거야. 물 한 방울도 없잖아. 한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욕조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말라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서연우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서연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끄러워서 잠이 깼어요. 서연우의 옷은 뽀송뽀송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박혜라는 밥을 씹는 듯 마는 듯하고 한민재는 눈밑이 퀭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메인 요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커다란 유리 피처에 담긴 얼음물이었어요.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서연우의 시선이 얼음물에 고정됐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우가 숟가락을 놓치며 귀를 막았어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피처를 손으로 쳤습니다. 쨍그랑. 피처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고 얼음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박혜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행패야? 미쳤어? 서연우는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서연우의 울음소리가 처절했습니다. 한민재는 또다시 공포를 느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소동이 지나가고 오후가 됐습니다. 박혜라는 급한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한민재도 회사에 갔습니다. 집에는 서연우와 도우미 아주머니만 남았어요. 서연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안채를 배회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서연우는 안채 서재로 향했어요. 원래 아버지의 서재였지만 지금은 박혜란이 제 방처럼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거대한 동양화 액자. 서연우는 아버지가 그 뒤에 금고를 숨겨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과연 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박혜란이 멋대로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서연우는 금고 번호를 맞춰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우는 재빨리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책장을 살펴보는 척했어요. 박혜란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박혜란이 달려와 서연우를 거칠게 밀쳤어요. 누가 여기 들어오래? 여긴 내 방이야. 서연우가 넘어진 채로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원래 우리 아버지 서재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닥쳐.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제 내가 쓰는 방이라고. 당장 나가. 박혜라는 금고가 있는 액자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서연우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어요. 박혜란이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걸 보니 아버지의 금고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박혜란은 서연우가 나간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우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세요? 거기 청담 정신과죠? 네, 예약 좀 하려고요. 며느리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강제 입원 가능한가요? 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할게요. 서연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는 계획이군요. 서연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민재가 모르는 대포폰이었어요. 화면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연우는 익숙한 번호를 눌러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수신인은 변호사 강태준이었습니다. 1단계 성공. 내일 그쪽으로 갈게요. 준비된 거 있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서연우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어요. 서연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재, 박혜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 집에서 내 아버지 유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날 죽이려 했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줄게. 서연우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재벌 외동딸이 아니었어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우가 살아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서연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한민재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강태준 변호사입니다. 고 서진혁 회장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서진혁은 서연우의 아버지, 즉 장인이었습니다. 유언이요? 그건 벌써 처리된 거 아닙니까? 강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문서가 있습니다. 사모님께 직접 전달하라는 유언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선 강태준의 시선이 서연우와 마주쳤어요. 서연우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준이 서연우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생전에 자주 뵀었는데 기억 못 하시겠군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2층에서 박혜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언이라니? 강태준이 박혜란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박혜란 여사님도 계시네요. 마침 잘 됐습니다. 여사님께도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혜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기신 문서입니다. 사모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죠. 강태준이 서연우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연우가 파일을 받아 펼쳐보려 하자 박혜란이 재빨리 가로챘어요. 연우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제가 먼저 확인하겠어요. 박혜란이 파일을 펼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파일 안에는 그룹 계열사 자금 인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근 5년간 총 200억 원이 박혜란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미 모든 걸 아셨습니다. 여사님께서 며느리 몰래 그룹 자금을 빼돌린 것도,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것도요. 박혜란이 파일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강태준이 여유롭게 미소 지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심지어 여사님 친필 사인까지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한민재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혜란이 아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태준이 탁자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툭 던졌어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그룹 지분과 재산은 오직 사모님께만 상속된다는 내용이죠. 여사님과 사위분께는 한 푼도 없습니다. 박혜란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민재는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어요. 강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빼돌린 200억 원을 전액 반환하시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를 받으시든지 선택하십시오. 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일주일 안에 200억을 어디서 구해? 이건 협박이야. 강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태준이 일어서며 서연우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힘내십시오.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강태준이 현관으로 향하자 서연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강태준이 서연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사모님, 힘내십시오. 서연우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찰나 강태준의 손바닥에서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전해졌어요. 초소형 도청기 2개였습니다. 서연우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어 도청기를 숨겼어요.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는 비서 가방에, 하나는 서재에.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서연우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나가자 박혜란이 소리쳤어요. 연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변호사 말 믿지 마. 서연우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 머리 아파요. 박혜란이 한민재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200억? 어떻게 구해? 그 돈 없으면 우리 감옥 가. 한민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보험금을 당겨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연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 일을 핑계로 외출한 한민재. 비서 이수진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수진이 한민재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한민재가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우리 계획이 꼬여도 한참 꼬였어. 저 여자가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 변호사까지 나타났다고. 이수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변호사요? 한민재가 강태준의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장인 유언이랬나? 엄마가 돈 빼돌린 거 다 들켰어. 일주일 안에 200억 갚으래. 이수진이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200억이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보험금밖에 답이 없어. 빨리 처리해야 돼. 그때였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서연우가 나타났어요. 어머 여보, 여기서 뭐해? 한민재와 이수진이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우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회사 구경하러 왔어. 기억 안 나서 다시 보고 싶었거든. 서연우가 한민재에게 달라붙자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정 가볼게요. 이수진이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서연우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이수진과 부딪혔어요. 앗! 이수진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장품, 지갑,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머,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서연우가 황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연우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초소형 도청기를 이수진 가방 안감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요. 다 주었어요. 이수진이 가방을 낚아채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이수진이 황급히 사라지자 서연우가 한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배고파? 같이 밥 먹을래? 한민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나 바빠. 혼자 먹어. 서연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서연우가 회사를 나서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도청기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안채 서재에 설치할 것입니다.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도 남쪽 끝 외딴 바닷가였어요. 거친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정신을 잃은 채 떠내려가는 서연우. 그녀의 몸이 파도에 휩쓸려 모래사장으로 밀려왔어요.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강태준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우가 콜록거리며 바닷물을 토해냈어요. 흐어, 흐어. 강태준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우를 감싸줬습니다. 괜찮습니까? 병원 가야 합니다. 서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강태준이 서연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모님, 서연우 사모님 맞으시죠? 서연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절 아세요? 강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가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당신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 서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강태준이 서연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사모님,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걸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보험금과 그룹 지분. 그걸 노리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죠. 서연우가 강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강태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사모님 곁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낡은 민박집에서 복수의 계획을 짰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한 연대를 맺었어요. 다시 현재 서연우의 방. 서연우는 손바닥을 펼쳐 남은 도청기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였지만 성능은 확실할 거예요. 하나는 이수진 가방에, 또 하나는 안채 서재에. 서연우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혜란이 외출하고 한민재는 회사에 간 지금이 기회였어요. 안채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 금고가 있는 곳. 서연우는 도청기를 책꽂이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서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재, 박혜란, 이수진. 너희들이 내뱉는 모든 말이 너희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거야. 서연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한민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수진. 한민재가 무심코 열어봤다가 얼어붙었어요. 민재 오빠, 200억 제 명의로 빼돌리기 성공했어요. 약속대로 저랑 해외로 떠나주실 거죠? 사모님은 정신병원에 보내면 되니까 걱정 마요. 사랑해요. 한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수진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재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장난해? 이게 무슨 문자야? 네. 무슨 문자요? 방금 내 번호로 온 거. 200억 빼돌렸다는 거. 이수진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습니다. 상무님, 저 그런 문자 안 보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번호로 왔다고. 진짜 아니에요. 누가 제 번호로. 한민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이수진이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한민재가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집으로 오면 어떡해? 이수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왔어요. 상무님, 저 정말 억울해요. 진짜 그런 문자 안 보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한민재가 휴대폰을 이수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수진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제 번호 맞긴 한데 저 진짜 안 보냈어요. 그럼 누가 보냈어? 내 폰으로. 이수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발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없어요. 발신 기록에 이런 거 없다고요. 한민재가 이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200억을 내 명의로? 너 정신 나갔어?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누가 제 번호 도용한 거예요? 2층에서 내려오던 서연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계단에 섰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한민재와 이수진이 동시에 서연우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우가 천진난만하게 계단을 내려왔어요.
어머, 수진 씨. 왜 울고 계세요? 이수진이 서연우를 보자 갑자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랬어? 당신이 문자 보낸 거지? 서연우가 순진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휴대폰도 없는데. 한민재가 이수진을 현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 집에 왜 와서 난리야? 상무님, 나가라고. 다시는 집으로 오지 마. 쾅! 문이 닫히고 이수진의 울음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한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로 좀 들어가서 쉬어. 서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한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수진이가 배신한 것 같아. 응, 돈을 제 명의로 빼돌렸다는 문자가 왔어. 아니, 확실하지 않아. 근데 200억이라고. 서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들끼리 의심하고 싸우게 만들면 됐습니다. 그날 밤 안채 서재에서 박혜란과 한민재가 마주 앉았어요. 서연우는 자신의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도청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를 믿을 수 없어. 당장 잘라. 엄마, 그 여자 없으면 보험금 처리가 안 돼요. 서류 다 수진이가 준비했다고요. 그럼 서류만 받아내고 잘라. 200억을 제 명의로 빼돌린다는 게 말이 돼?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누가 장난친 걸 수도. 박혜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장난칠 상황이야? 일주일 안에 200억 못 구하면 우리 다 감옥 간다고. 한민재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요. 100억만 들어오면. 100억으로 부족해. 200억이 필요하다고. 그룹 지분도 팔아야 돼. 그건 연우 명의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박혜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법정 대리인이 우리가 되잖아. 그때 처분하면 돼. 한민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연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더 위험하잖아.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냥 둘 거야? 한민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알겠어요. 보험금부터 받읍시다. 수진이한테 서류 독촉할게요. 그래. 그리고 박혜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만약에 보험금이 안 나오면 어쩔 거야? 왜 안 나와요?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보험사에서 의심하면? 한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박혜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연우를 없애야지. 이번엔 제대로. 서연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이미 한 번 밀어서 뭐? 죽인 거 맞잖아. 근데 살아 돌아왔으니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지. 하지만 경찰은 신경 쓰지 마. 정신병 이력 만들어 놓고 자살로 위장하면 돼. 약 과다 복용이면 깔끔하잖아. 서연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살인모해, 보험 사기, 재산 갈취 계획까지 모두 녹음됐습니다. 서연우는 휴대폰을 들고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정적 증거 확보. 파일 전송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 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일주일 후입니다. 그날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일주일 후에 몰아칠 것입니다. 서연우는 침대 밑에서 또 하나의 준비물을 꺼냈어요. 강태준이 건네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내일은 이걸 설치해야 했어요. 거실 장식장과 안채 서재, 모든 증거를 영상으로도 남길 것입니다. 서연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민재, 박혜란. 일주일 후면 너희 인생이 끝나.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줄게. 서연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이제 막 벼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연우 아버지가 세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사진, 주요 주주들, 그리고 취재를 나온 경제지 기자들까지. 단상 위에는 한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듯한 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옆에는 박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었지만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번쩍였어요. 한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한민재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모님 서연우 회장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으나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어요. 한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모님을 대리하여 그룹 경영을 맡고자 합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오늘 여러분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뒷좌석에 앉은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리 경영이라고 하셨는데 사모님의 상태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한민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상실과 정서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전문의와 상담 중이며 조만간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예정입니다. 박혜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이죠. 한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 그룹을 이끌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어요. 한민재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왜 켜지지?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절벽 끝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민되자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서연우와 한민재였습니다. 여보, 여기 경치 진짜 좋다. 얼른 와서 봐봐. 영상 속 서연우가 절벽 끝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민재가 그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서연우의 등을 힘껏 밀었어요. 으악! 서연우의 몸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강당이 경악의 비명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한민재가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차 안장면이었습니다. 박혜란이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밀어. 지금이야. 확실하게 해. 박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혜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누가 이런. 영상이 끝나고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한민재와 박혜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200억. 어떻게 구해? 그 돈 없으면 우리 감옥 가. 보험금. 보험금을 당겨받을 수밖에 없어요. 100억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만약에 보험금이 안 나오면 어쩔 거야? 그때는 진짜로 연우를 없애야지. 이번엔 제대로. 정신병 이력 만들어 놓고 자살로 위장하면 돼. 약 과다 복용이면 깔끔하잖아.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민재를 노려봤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어 한민재와 박혜란을 향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한민재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다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은 서연우가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사모님이다. 기억상실이라며? 멀쩡하잖아. 서연우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민재가 뒷걸음질 쳤어요. 연우야. 내가 왜? 서연우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대강당에 퍼졌어요.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과 녹음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 영상 속 여자가 바로 저 서연우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서연우를 바라봤어요. 서연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제 남편이 절 절벽에서 밀어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100억 보험금과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한민재가 서연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단상 아래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서연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척하며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우가 손에 든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5년간 시어머니 박혜란이 그룹 자금 200억 원을 횡령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중장부,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매입 내역까지 전부요. 파일 속 서류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박혜란이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번 거라고. 서연우가 차갑게 박혜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번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 회사에서 훔친 겁니다. 뒷좌석에서 한 이사가 일어나 소리쳤어요. 사모님,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서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고발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겁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한민재 씨, 박혜란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민재가 발악했습니다. 안 돼.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 박혜란도 울부짖었어요.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거라고. 손대지 마. 경찰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이수진도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수진 씨도 공범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수진이 서연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다 꾸민 거지? 문자도 다 당신이. 서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한민재가 끌려가며 서연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서연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단상으로 올라와 서연우에게 물었어요. 사모님, 그럼 앞으로 그룹 경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우가 마이크를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뢰하셨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감시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우가 단상을 내려오려는 순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보험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우가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우는 단상을 내려와 대강당을 빠져나갔어요. 복도에서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서연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용기 내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서연우는 차 키를 꺼내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가세요. 저 혼자 집에 갈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서연우는 차문을 열려다 갑자기 뒤에서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으윽! 강한 팔이 서연우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한민재였습니다. 경찰 호송 중 화장실 간다고 속여 탈출한 것이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한민재의 목소리가 광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발버둥 쳤지만 한민재의 힘이 더 셌어요. 한민재가 서연우를 질질 끌고 구석에 세워둔 낡은 밴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을 열고 서연우를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서연우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 한민재가 재빠르게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우는 뒷좌석에서 핸드백을 더듬었어요.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한민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폰 내놓아. 한민재가 한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채 창밖으로 집어던졌어요. 휴대폰이 도로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태준이 준 진주 귀걸이 안에는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들어 있었어요. 한민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폐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민재가 서연우를 끌어내렸어요. 내려. 빨리. 서연우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내려섰습니다. 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한민재가 서연우의 팔을 붙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녹슨 계단을 올랐어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었습니다. 서연우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드디어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난간도 제대로 없는 위태로운 옥상이었습니다. 한민재가 서연우를 옥상 끝으로 밀어붙였어요. 내가 다 망쳤어. 다 가진 거였는데. 100억 그룹 다? 서연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발 뒤꿈치가 허공에 떴습니다. 민재 씨, 진정해요. 이러면 안 돼요.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끝났는데? 한민재가 서연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어차피 끝난 거 너도 데려갈 거야. 같이 죽자. 한민재가 서연우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옥상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뛰어들어왔어요. 사모님, 한민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찰나 서연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치익, 매운 액체가 한민재의 얼굴을 덮쳤어요. 으악, 내 눈. 한민재가 눈을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우가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강태준이 달려와 서연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한민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채 휘청거리다 발을 헛디뎠어요. 으악! 한민재의 몸이 옥상 끝으로 기울었습니다. 강태준이 재빨리 달려가 한민재의 팔을 붙잡았어요. 버티세요. 하지만 한민재는 이미 반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민재가 강태준을 올려다봤어요. 그냥 놔줘.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경찰들이 옥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이 달려와 함께 한민재를 끌어올렸어요. 한민재가 옥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즉시 수갑을 채웠어요. 한민재 씨 체포합니다. 한민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우는 강태준의 품에 기댄 채 떨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서연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서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공포, 안도,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서연우를 꼭 안아줬어요.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서연우는 강태준의 품에서 옥상 끝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 며느리 살인 미수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서연우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침착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태준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긴장되십니까? 서연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전원 기립이라는 서기관의 외침과 함께 재판부가 입장했습니다. 곧이어 피고인들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어요. 푸른색 수의를 입은 3사람. 한민재, 박혜란, 이수진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명품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민재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랐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혜란은 염색을 못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수진은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고 낭독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민재는 처 서연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피고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박혜란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교도관들이 박혜란의 어깨를 누르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판결문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또한 피고인 박혜란은 5년간 그룹 자금 200억 원을 횡령했으며 피고인 이수진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우는 숨을 멈추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어요. 주범 한민재에게는 살인, 미수, 감금, 폭행 등의 죄목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민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25년? 이게 무슨, 제 인생이. 판사가 계속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혜란에게는 횡령, 살인, 교사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탕! 박혜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어요. 안 돼. 난 죽어. 이 나이에 20년을 어떻게 살아. 억울해. 교도관이 박혜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했어요. 피고인 이수진에게는 범행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탕! 이수진이 오열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민재가 방청석을 돌아보며 서연우를 찾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한민재가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박혜란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서연우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강태준이 서연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서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긴 싸움이었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룹 경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겼어요. 저는 잠시 쉬려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려고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사모님, 한 말씀만. 서연우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보험금과 위자료는 전액 기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서연우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서연우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였어요. 서연우는 강태준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힘드실 텐데. 강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가야 해요. 마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차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 남쪽 끝 바닷가였습니다. 서연우가 절벽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렸어요. 서연우는 절벽 가까이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변호사님, 저기 보이세요? 저 절벽. 서연우가 손가락으로 멀리 깎아지른 절벽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떨어질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강태준이 서연우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셨잖습니까? 서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싸웠고 이겼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우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 서연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가 변호사님을 제 곁에 남겨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강태준이 서연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서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잘 살게요. 서연우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예전에는 공포스러웠던 바다가 이제는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강태준도 신발을 벗고 서연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변호사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강태준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글쎄요. 일은 계속하겠죠. 사모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서연우가 미소 지었어요. 멋진 일이네요. 사모님은요? 서연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요? 일단 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볼래요.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것들이요. 좋은 계획이네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우는 문득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닌 밝은 하늘색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호사님, 저기 봐요.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서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강태준을 봤어요. 그 웃음은 장례식장에서의 섬뜩한 미소도 이사회에서의 차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강태준이 멈춰서서 서연우를 마주봤습니다. 사모님, 네. 앞으로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서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파도가 밀려와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깨끗하고 고운 모래를 채워 놓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라는 듯이요.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광활한 바다와 붉은 노을,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 긴 어둠을 뚫고 나온 서연우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우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 서연우는 바다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안녕, 과거의 나. 그리고 안녕, 새로운 나.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실어 바다 너머로 날려보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서연우와 강태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복수보다 귀한 것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욕심 끝에 파멸한 한민재와 박혜란과 달리 새로운 삶을 찾은 서연우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시원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